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제는 5월의 첫날 노동절이었죠. 신세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는 1일 오전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13회에 걸친 압수수색과 950여 명의 소환조사, 15명의 구속자를 만들어내는 탄압 과정에서 목숨을 내놓았죠. 코인 시장은 이미 예측된 결과물이라며 수많은 개미들을 주저앉게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있었던 3,400세대의 전세 사기 일당은 실형 선고에 항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주권 아래 자유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평범한 저의 눈으로 바라본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은 조금 많이 아픕니다. 삶에 대한 분별과 탐욕 아래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 좀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월인데 코로나 환자도 늘어나고 요새 이렇게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좀 어떠세요? 두 분은 건강 괜찮으십니까? 오늘부터 얘기하시죠. 이슈가 있은 선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있으시니 본인 괜찮으십니까? 아니 이게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녀서인지 지난주 감기 걸렸어요. 저희 주말에 가족 모임도 있었는데 못 가고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있는데 그래도 잘 낫지 않네요. 감기 지금도 조심하십시오. 목소리가 예전만 원하다. 힘이 좀 없다. 그래서 살짝 지난번엔 제가 한번 빠지고 하루 이렇게 지난주에 빠지셨잖아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자리가 비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크더라고요. 네, 그 한 사람이 비면 마음이 좀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가 필요한 일상을 보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물러갈 만하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날이 갈수록 또 미세먼지가 또 그렇게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이제 무조건 필요한 그런 어떤 시대 흐름인가? 환경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스크를 쓴다라는 건 감기 걸린 게 아닌 이상은 뭐 감기 걸려도 거의 사실 안 썼어. 예. 감기 걸려도 사실 안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마스크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환경 오염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미세먼지가 또 초미세먼지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미세먼지도 그냥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초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그 해독이 안 된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가 배출하기 있더라고요. 어렵다고. 예. 예. 그런 거가 쌓이고 쌓이면 폐암도 걸릴 수 있다. 뭐 고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폐암이라는 게 저는 담배나 피면은 걸리는 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라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자." 뭐 그런 얘기를 길게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2월 달, 3월 달 되면은 감기 환자들이 좀 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5월인데도 열감기, 기침 감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모쪼록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첫 번째 소식은 제가 가져온 기사로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한국일보의 5월 1 일자 새벽에 나왔던 "다시 시작된 취객 전쟁, 늘어난 신고의 토사물까지 고달픈 경찰들" 이라는 제목으로 취객 전쟁에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홍익지구대 이틀 밤 관찰해 보니 거리두기 해제되고 기온 오르며 주치자 급증, 지구대에서 침뱉고 구토, 폭력 안 쓰니 양호, 현장 경찰 정작 중요한 신고 누락될까 걱정. 띵동, 무슨 신고야? 택시 뒷자리에 오바이트를 했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이곳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치신고 736건, 주치신고를 처리한 지구대다. 이날도 4분에 한 번꼴로 112에 접수 알람이 울렸다. 대부분 주치신고였다. 토요일 새벽인 29일 0시 40분쯤 취한 여성이 길거리에 거품을 물고 누워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관이 현장에 가보니 여성의 옷은 토사물 범벅이었다. 공조 요청을 받으면 소방이 도착해 혈압과 맥박을 재보니 정상이었다. 지구대로 데려와 친오빠가 오기까지 1시간 동안 경찰관들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자해하는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다. 박천식 홍익지구대 팀장은 요즘 들어 주치신고가 부쩍 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작년 주치신고 90만 건, 전년 대비 18만 건 상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날씨까지 포근해지면서 취객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8일과 28일 이틀 동안 홍익지구대를 비롯해 인근 서교동 클럽과 술집을 취재해보니 주치 천국이었다. 클럽과 술집 앞은 새벽까지 30에서 40명씩 줄을 설 정도로 붐볐다. 깨진 술병과 토사물이 가득한 거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인근 편의점 직원 윤모 씨는 길거리에 대자로 뻗어서 자는 사람도 많다고 고개를 저었다. 주치신고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는 97만 6,392건으로 2021년 79만 1,905건보다 18만 건 이상 치솟았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이던 2019년 101만 4,542건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경우 1월과 2월을 각각 2,800건이던 신고 건수가 3월 들어 3,60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경찰력 낭비를 호소한다. 27일 오후 11시 30분 홍익지구대에 차도에 사람이 엎드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올 1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취객이 경찰 보호를 거부하고 찻길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것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쏜살같이 뛰어나간 경찰관 3명은 한 여성을 지구대로 데려왔다. 여성은 지구대 안에서도 계속 침을 뱉더니 속이 안 좋다고 호소했다. 경찰관 2명이 화장실로 데려가는 일을 2시간 동안 반복하는 동안 지구대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경찰관들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며 취객 상태에 신경 썼다. 그것보다는 정작 중요한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안모 경장은 주치 신고는 현장에서 잘 마무리된다고 해도 평균 2시간은 걸린다고 전했다.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국가가 왜 취객을 보호하나? 정부는 주치 신고 업무를 분산하고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병원의 취객 전용 응급실인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에 4곳 등 전국에 19곳이 있다. 경찰 매뉴얼을 보면 의식 없는 만취자를 응급센터에 이송할 수 있지만 정작 병원에서 주치자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률이 높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작년 이용자는 6,332명으로 하루 평균 17.3명꼴이다. 센터 한 곳당 하루 이용자가 1명도 안 되는 셈이다. 지난달 11일엔
응급 상황이 아닌 취객도 수용할 수 있는 주치 해소 센터가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세금까지 들여 주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냐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파 경보가 내린 지난해 11월 말 강북구에서 경찰관 2명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대문 안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다가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관들이 입건됐다는 소식에 경찰 내부망에선 주치자에게 이불까지 덮여줘야 하느냐며 격양된 글로 들끓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28일 새벽 3시 주치 신고를 받은 안경장이 라텍스 장갑 2쌍과 물티슈, 검은 비닐봉투 1개를 주섬주섬 챙겼다. 취객 대부분이 구토를 하기 때문에 출동 경찰관에겐 필수품이다. 주치 업무만 줄어도 시민의 봉사하는 경찰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찰차에 올라타는 안경장의 넓은 등판이 유독 무거워 보였다. 이서연 그리고 장수연 기자의 주치핵에 대한 기사였고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답답해했던 것은 제가 예전에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 물어봤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냐고.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힘들어서도 마시고 기뻐서 마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마신다는 그 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게 이제 함정인데 이기지 못한 그 술은 각종 사고와 사건을 만들며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것이 개인 혼자만의 문제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결국 그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와 피해를 준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그게 술입니다. 국가가 취객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 만든 응급센터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주치자를 위한 병원이 있다는 게. 그런 응급실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많이 놀랐고요.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현장을 국가가 묵인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혹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나 기사 나라를 대표하시는 그분도 술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최근에도 그랬고요. 답은 알지만 왠지 답은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 네네. 저는 술을 싫어하지만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싫어하지만 그 술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술을 먹는데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퍼서 먹는다. 기뻐서 먹는다. 사실 술을 그건 아닌 거 마시려는 핑계. 네.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치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 술 먹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감형의 사유가 되는 나라거든요, 그쵸. 우리나라가. 예예. 그러니까 그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술 먹고 사람 죽이면 감형을 해 주네?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질 때 옛날에 술 먹고 사고 치는 양반들이 다 윗사람들이었어요. 예. 예. 이게 진짜 팩트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술을 먹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감형을 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술 같은 걸 안 먹는데 이 윗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팔자가 좋으니까 늘어져 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아이고 술 먹고 한 거다." 술 먹어 하면 다른 인격으로 만들어 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두 명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건가? 예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아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감형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이게 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바뀌고 문제점이 생기면 좀 고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딱 고정된 채로 얼마나 보수적인지가 보이거든요 음. 사실. 예. 그쵸. '엄청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술이 뭔 잘못이겠어요. 그걸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술도 그 정신을 놔 버리는 것도 저는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소주 3 병을 먹고도 멀쩡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나발을 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 들어갈 때였거든요. 머리 깎고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소주 3 병을 나발을 불었어요. 아 도저히 제정신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술 취한 거를 보여주면 거기서 엄청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니까 술이 안 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차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도 역시 정신력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이 뭐 이렇게 그쵸. 주치해 가지고 사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막 이 사람 집으로는 돌려보내야 되고 어떻게든 처리는 해 줘야 되니까 이 공권력이 그런 것에 낭비가 되다 보니까 흉악 범죄를 놓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생길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다 대놓고 또 술 먹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보여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래도 사람인데 그쵸? 술을 먹고 그런 사람을 아예 그냥 안 도와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도와는 주되 '그런 것에 좀 벌금을 매길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도 같은 생각한 적 있어요. 예. 그쵸.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경범죄로 해 가지고 이거를 중죄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물론 술 그쵸. 먹고 막 이렇게 사람을 해하거나 이러면 중죄지만 그것마저도 감형을 해 준다라니까. 근데 그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막 이렇게 막 널브러서 자고 막 길바닥에 그런 뭐 술 취해 가지고 그런 건 약간 경범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공공의 저해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 그쵸.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세금을 좀 그러니까 벌금을 좀 매기면 나아지려나? 그런 의문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정리하고 싶네요. 이게 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예. 우리 부모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봄님? 네. 저는 지금은 술을 끊었지만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술을 되게 많이 마셨고 신고를 당한 적은 없지만 길바닥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지금은 자숙의 아침인가? 시간인가요? 어 나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신문지 막 덮고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하. 그런 적 있으시군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주치자의 심정으로 '누가 나를 여기 버리고 갔나.' 그게 제일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술을 너무 심하게 음. 마신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내가 음. 이렇게 판단력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한데 누가 나를 버리고 갔나.'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같이 마신 그쵸. 적은 분명히 아 그럴 수 있었는데 같이 술 있죠. 먹은 예. 사람들이 안 챙겨 준 거잖아. 예. 네. 그죠. 충분히 그리고 참담했겠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다음에도 그 친구들과 계속 술을 같이 마시면서 막 욕하면서 같이 마시고 "오늘 끝까지 나를 챙겨라." 이러면서 엄청 이제 질책하면서 나를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해서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 저게 이제 경찰 행정력으로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취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벌금 얘기 저도 얼핏 생각해 봤는데 그 블랙박스 찍힌 걸로 뭐 우리가 운전 위반 같은 거 했을 때 신고하는 것처럼 음. 주치자를 신고하면 이제 경찰이 끌고 가 가지고 그 사람 벌금 매기고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주치자로 하여금 그다음 술을 안 마시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음주는 음. 습관이고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제어가 되지 않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음. 아까 해피캣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아서도 마시고 어떤 이유로든 마시고 싶어서 마시고, 사실 알코올이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 되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안 마셔 주면 좀 마시고 싶고 계속 찾게 되는 물질이다 보니, 담배처럼 이걸 뭐 국가에서 팔자 팔지 말자를 관리할 수 없고, 음. 그러면 이걸 같이 마시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챙겨주는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하지 않나. 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있었던 물티슈, 그 비닐봉지, 라텍스 장갑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씁쓸하죠. 예, 제가 한창 술 마실 때는 물티슈가 막 흔하진 않아서 맨날 봉지를 들고 택시를 타고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음. 여전히 술에 관한 건 똑같구나.' 음. 근데 저렇게 경찰에 신고를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음음. 자기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네. 그저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음음. 음. 을 과태료 같은 거 매기거나 이런다고 될까? 우리가 치매 어르신 길을 잃거나 뭐 실종 아동이나 실종자들 처리를 경찰이 돕는 것처럼, 만약에 네네.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면 그냥 실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신고하면. 네. 네네. 어떤 범죄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관리가 필요한 건 맞고, 네, 저 관리가 참 어렵겠다. 그 술을 음. 마셔본 입장으로 본인 스스로도 술자리에서 저게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든 문제라고 봤습니다. 근데 뭐, 그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교통사고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때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음주운전도 사실 술이 쓸데없는 용기를 주고 이게 건강하게 빠지면은 그러니까 '아 즐겁다.'라고서 끝나면 좋은 건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제어를 해 주는 그들도 같이 술을 마신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까 본인도 이제 친구들에게 "나를 끝까지 지켜라." 고 그랬는데 예 참 그 개인에게 어떠한 이렇게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사건으로 가면은 너무 강력해지고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참 참담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보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술을 먹고 저지른 어떤 범죄의 형태에 대해서 감형을 해 준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은 아 실수로 받아주는구나. 용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영역 안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었다 하여 저지르는 모든 그런 일들이 좀 이게 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의식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음주운전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그 처벌의 수위가. 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미비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음주운전하고 또 버젓이 다시 방송 나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술 먹고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 심신미약이다. 아 그럴 수 있지, 술 먹었으니까.' 시대가 점점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술 먹으면 개가 된다.' 이러면은 예 개가 되는 그 사람이 문제지 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요즘 시대가.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좀 잔인했던 게 '주치자들을 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좀 너무 간 것 같거든요. 음. 그래도 그렇잖아요. 국민인데 보호해 줘야죠. 그건 맞는데 이 술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감형의 사유가 되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자비 없이 똑같이 판단돼야 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좀 점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술을 먹으면 정신력인 거라고 그 문제도. '내가 정신을 좀 똑바로 단디 좀 잡아야겠다.' 하면 사고 안 치고 집에 가서 잘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나 음. 자기를 놔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놔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놔 버리는 그게 좀 쉽지 않게 되려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예. 그 의식이 좀 바뀌면 음주운전도 그렇고 주치자 문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 예. 벌금은 사실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 차적인 그러니까 해결 방안인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먼저는 그건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가져다 붙이는 게, 그게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다음엔 얼마든지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하는 네. 거잖아요, 금.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정하는 선이 있어서 인간은 그 선에 의해서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안락사 얘기하다가 우리가 왜 애완동물, 그러니까 그 동물을 안락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잖아요. 네. 그때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왜 동물을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그쵸. 말이 되게 음. 신박했거든요. 할 수 있어서예요,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선을 정확하게 그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이든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동물도 죽이지 마."라는 법이 있으면 우리는 안락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락사를 허용하니, 동물에게 허용을 하니 우리는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자정적으로 일어난 어떤 선의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학습되는 선의를 가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철학적인 물음이기도 한데 저는 이 문제가 약간 그런 결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술을 먹고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 감형을 해 주고 봐 준다라는 어떤 하나의 사실이 그 금기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인간이 어떤 수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진 않지만 적어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주치자 문제나 주치자를 대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고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고유성처럼. 네. 예, 고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동의는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술을 먹었다 하여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감역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기준 하나가 좀 많이 이 패턴을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제 생각들이 허용 범위라고 말을 하면 좀 웃기긴 할 텐데요. 생각들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본인만의 기준이라도 단단히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봄 님이 네. 세 번째였죠. 네. 죄송해요. 제가 두 번째인데요. 네, 네. 두 왜 번째 그러시는 거죠? 해피케 님. 네. 네. 전데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해 봤을, 그리고 좀 생각을 해 봤을 법한 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딱히 여기선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가져온 기사는 잠시만요. 화면으로 띄워 드릴게요, 우선. 이게 또 이 브랜드는 또 화면 기능이 또 있잖아요. 이게 참 좋습니다. 어 식량 안보에 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 기사고요. 그 자급률,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1% 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화면 보시면 보이고요. 제가 그러면 기사를
이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좀 긴데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중앙일보, 예, 중앙일보 오피니언 송동흠, 이름이 성함이 좀 독특하신 분인데 송동흠, 네, 분이 쓰신 기사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여파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 다만 이 법안을 밀어붙인 야당이나 이에 반대한 정부, 여당 모두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해 수요 공급을 맞춰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발전 계획 등에서 밀 자급률을 오는 2027년 8%,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는 농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 정부는 2008년부터 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밀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 1.7%인 밀 자급률을 2022년 9.9%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밀 자급률은 2021년 1.1%에 그쳤다. 15년 동안 계속된 약속에도 여전히 1%에 머물면서 밀 자급률 이야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와 같은 소리가 되고 말았다. 농촌 현장, 산업 현장 어느 곳에서도 이 목표에 대한 신뢰가 없다. 밀 자급률 제고는 블루오션이 아니다. 1%라는 낮은 밀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블루오션이 아니다. 국산 밀이 기존 수입 밀의 자리를 차지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2022년을 제외하고 수입 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게 미국 밀이다. 연간 5천만 톤 생산 중 그 절반을 수출한다. 여러 차례 정선하고 마지막 단계의 수입국 요구에 맞게 엄선한 밀을 실어 보낸다. 일회 운송 규모가 5만 톤 전후에 이른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연간 생산량도 3천만 톤 전후로 미국산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한국 시장에 닿는다. 여기에다 국내 농가보다 최고 1000배 이상 이르는 경작 규모에서 생산된 밀이 자유무역협정 FTA에 힘입어 모두 무관세로 들어온다. 수입밀은, 수입밀은 품질, 가격 모두에서 차이라는 말을 넘어 국산 밀이 범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시장을 외면한 공허한 메아리. 2021년 한국의 밀 자급률은 1.1%다. 생활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된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뒷받침한 수치이다. 이들의 2021년 연간 밀 소비량도 국가통계가 제시하는 36.9kg에 준할 것이며 밀 자급률을 올리자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해 갑작스레 소비량을 대폭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새 소비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고르며 연간 250만 톤의 밀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손이 국산 밀에 닿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전제는 시장 조사이다. 시장에 왜 국산 밀 제품이 자리하지 못하는지, 같이 자리해도 왜 선택을 못 받는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2008년 이후 국산 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부르짖었지만 이것이 자급률 제고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밀 소비 결정권은 개인보다 제조사 혹은 업소, 오늘의 밀 소비는 반죽한 밀을 홍두깨로 밀어 국수를 끓이던 시대와 다르다. 국수, 라면, 빵, 과자 등 완제품을 통한 소비가 대부분이다. AT농산물 유통공사 발간의 라면 2022년 가공식품 세부시장 현황 자료는 국내 밀가루 소비에서 식품 제조사와 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사와 업소가 밀 소비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품질, 가격 부분이 더욱 엄중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뜻한다. 우리 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에서 국내 라면 시장 소요량을 자체 추정한 결과를 보면 상위 10위 위까지 제품의 연간 수요량이 1만 톤을 넘는다. 국내 연간 밀 생산량 2만 3만 톤, 2023년 6만 톤 이상 추정의 거의 절반을 필요로 하는 양이다. 그렇지만 그 절반을 모두 라면 생산에 쏟을 수도 쓸 수도 없다. 1만 톤의 양을 넘어서 특정 사양에 맞는 균일 품질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개 이상의 품종을 5천 명 이상의 농민이 서로 다른 재배 환경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여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시장 국수거리에서 부담 없이 국산 밀을 선택해야.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2027년 8%, 2030년 10% 이런 선언 말고 분명한 정책 의지 속에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 가장 긴급한 과제는 가격 경쟁력 확보이다. 대형마트나 대구 선문시장 국수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국산 밀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내려야 한다. 제품 가격 인하는 원료 농산물의 가격 인하에서 비롯된다. 바로 제조기업이나 업소가 농가로부터 낮은 가격에 원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밀 수매가를 낮춰야 한다. 아니면 정부가 고가에 구입한 것을 사업자에게 싼 값에 제공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논란 과정에서 밀 생산을 위한 정책적 보완 과제도 제시됐다. 공익형 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핵심은 국산 밀 가격을 어떻게 수입 밀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느냐다. 2008년 중장기 밀 자금률 목표로 10%가 나왔을 때 일본 밀 자금률은 12% 전후였다. 당시 목표를 세울 때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을 것인데 일본의 경우 밀 농가의 소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84%에 이른다는 것을 도외시했다. 일본의 이런 꾸준한 투자 결과 밀 자금률이 2021년 17%까지 올랐다. 입니다. 긴 기사인데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결국 식량 안보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밀 소비가 많죠. 저도 뭐 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국수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라면은 뭐 거의 저희 주식인데 많이 먹죠. 쌀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빵도 좋아하고 살찐 밀가루 좋지 않은데 아무튼 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거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 면에서 경쟁 자체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 이제 밀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 왜 수입해 오는 그 단가에 맞추질 못해요. 그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떠오르는 문제는 이게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식량 안보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수입에 의존해." 그 시장의 논리에 맡기자. 뭐 굳이 도태되는 산업을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어? 우리는 그냥 제조업이나 잘해서 살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되게 좀 이걸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렇게 말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보수 쪽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주장이 있고요. 어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막 물가 많이 오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여러분들 라면값도 오르고 빵 사 먹기도 지금 요즘 힘들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런 거 보면 이게 '식량 안보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너무 시장 경제에 너무 휘둘리게 되고 어 그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 그 물가도 잡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어떤 면을 더 많이 보느냐의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자금 내에 어떤 생산되는 것들을 이렇게 생산조차도 못하고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 진짜 최악의 경우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 버리면 그 밀가루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한 어떤 경쟁의 체제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아닌 시장은
독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점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독과점을 되게 경계시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으면서 수입에 의존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야 그래도 일본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 뭐 84%나 되는 어떤 그 자금 그 지방자치 자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12%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1%인 줄 몰랐거든요. 1%를 1%를 생산을 하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랐는데 음 어떤 것이 극명하게 옳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식량 안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도 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간 산업들이 있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가 그 기간 산업을 통제해야 된다 쪽에 저는 좀 가까운 쪽이거든요. 예 모든 시장을 자유롭게 놓는 것보다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최대한 좀 줄여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예 정부가 가져야 되는 어떤 통제력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미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비싸게 산 거를 싸게 제조업하는 그런 곳이나 그 업소 같은 데다가 이제 이 쌀의 어떤 가격을 코스트를 좀 다운 시켜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나라 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논리가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사를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또 두 분 패널분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예. 커피님 제가 네. 읽고 제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저도 빵순이로서 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빵순이시 예 네, 빵순이시고요. 빵순이로서 빵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어 우리밀로 만든 빵들은 굉장히 비싸요. 거의 한 50% 에서 70% 까지 비싼 것 같아요, 일반적인 빵값에 비해서. 물론 요새 빵도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프랑스산 그러니까 유럽 밀에 어떤 버터와 치즈를 썼냐에 따라서 막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커피엔 떡보다 빵이 더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제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 축제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특산물 코너에 가 보니까 이제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쌀로 된 뭐 라면이나 과자, 어떤 쌀로 된 가공식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지자체에서 후원 후 뭐라 그럴까요?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를 앞에 딱 전시해 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싼 거예요. 뭐 가령 가공식품이니까 더 많이 비싸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좀 무리를 해서 맛이 궁금하니까 왜냐면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내세울 게 있겠구나.'라고서. 근데 집에 와서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좀 평이하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그렇게 품질 자체가 좋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소비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에 따른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왕 좀 어딘가에 지원을 받고 개발을 하고 좀 나아지는 쌀 소비량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근거, 방법을 만든다면 형평성에 맞게 소비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소비자니까요. 네, 네. 어쨌든. 뭐 잘 네. 들었습니다. 쌀 쌀을 근데 그건 너무 약간 쌍팔년도 느낌이 좀 나는 정책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그러니깐요. 그거는 그때 근데 아직도 슬로건인 것 같은데 별로 네.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이제 쌀 국고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농민들로부터 사 들이는 쌀이 예 지금 숙성이 잘 되고 있죠.
예 썩어가는 쌀도 있을 것 그 대부분 군인들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음. 모르겠는데 예 군인들이 그 쌀을 먹어요. 예 군인 그런 이제 정부의 어떤 단체들에서 이제 그 쌀을 소비하게 하는데 그 소비로는 그 국고에 쌓이는 그 쌀들을 처리가 안 되는 지경이니까 이제 북한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죠. 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다라고 보는 음. 어떤 시선이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예 이용을 상당히 하는 거겠죠. 정치적인 예. 네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문제거리로 그 포인트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소비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얘기하면 엄청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본질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것도 저도 편향입니다. 저도 편향이에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100%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도 옳고 제 생각도 옳고 '우리는 다 옳다.' 요런 마인드로 예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식량 안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쌀처럼 밀을 정부 보조금을 내서 이제 또 사람들이 밀을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의 가격이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럼 농가 수입은 보존이 될 텐데 그게 한시적으로 되겠지만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밀을 생산하지 않고 쌀을 생산하는 이유가 정부 지원금 없고 이러다 보니 똑같은 면적의 농사를 지었을 때 쌀, 밀, 마늘, 양파 이런 거를 지었을 때 그 가격이 밀이 쌀 재배했을 때의 한 절반 정도 소득을 보장하고 그다음 밀을 재배했을 때 마늘이나 양파를 재배한 거에 13에서 15%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아 그래 밀을 재배를 더 늘리려면 정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의 밀 생산이 미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부 보조금만으로 계속한다?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쌀도 인도에서도 쌀이 수입되고 중국에서도 수입되고 여러 외국산 쌀이 있겠지만 다들 국산 쌀을 고집하는 이유가 밥을 지었을 때 윤기가 차르르 흐른다든지 찹쌀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더 좋아하는 어떤 식감이라든지 맛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처럼 밀도 저 면적, 생산량 중요하겠지만 소비를 좀 우리나라 취향에 맞게 혹은 수출이 잘 될 수 있게 마치 그 한우의 퀄리티 그런 것 마냥. 우리나라 밀로 칼국수를 음. 끓이면 미국산 밀보다 점도가 낮아서 뚝뚝 끊어진다고 해요. 탄력이 맛이 없죠. 음. 떨어지고. 예. 네. 빵을 망합니다. 지어도 예.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음. 근데 그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한 달 두 달 걸려 가지고 방부제 농약 이래서 오는 밀보다 여기서 재배한 밀이 더 건강하고 좋겠죠. 음. 근데 그거를 지금 뭐 나라에서는 언제까지 몇 프로 언제까지 몇 프로 하겠다 말을 하는데 지금 농림축산 그 부에서 해 놓은 그 홈페이지 가면 공약집이 있거든요. 네네. 친히 밀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 그게 평당 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음. 근데 농민 입장에서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이랑 밀이랑 마늘이랑 양파를 지었을 때 이게 작황이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음.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로 봤을 때 밀농사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 수익이 적합하지 많이 않은 나도. 예. 네. 쌀보다 못하다. 예. 밀을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만으로 그 가격을 나라에서 부담을 해서 이 자급률을 높이자 그 음. 방법이 과연 통할까?
저 음. 목표를 설정한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가? 그게 음. 좀 의문이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런 쌀의 의문이 들 경우에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른 식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밀, 쌀, 콩, 육류 우리 이제 주로 먹는 그 식량들을 봤을 때 쌀은 그나마 그 양국관리법 해 가지고 100% 음. 쪽 말이죠. 101%뭐 이 정도? 음. 근데 결국은 그 1%가 나라 돈 엄청 많이 넣어서 이게 수출도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밀이 남아서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그 한국 정권 뒤에 싼 값에 밀을 이렇게 뿌리면서 음. 자기 음. 시장을 개척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남는 쌀을 어디죠? 아프리카나 해외 원조 이렇게 보내 가지고 물론 브랜드 돈 들겠지만 그런 시장도 개척을 좀 하고 그러면 밀도 보조금 주든 뭐 농업 기술을 개발하든 이래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농민들이 많이 생산을 했을 때 그걸 또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을 하고 음. 이게 무조건 생산량만 늘린다고 해서 답이 아닌 거 그게 생산량만 늘린다고 자급률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수치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음. 돈을 들이고 그 쌀을 또 폐기하려고 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뭐 수출하든 어떻게 하든. 이걸 네네. 좀 장기적으로 보고 현명하게 하면 좋겠다. 지금은 우선 톤을 늘려보자. 그거에 꼽힌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예. 통계 때문에. 근데 그 톤당을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해서 그래 뭐 20만 톤 생산했다 칩시다. 근데 그거를 쓰지 않고 또 창고에 모아 놓으면 그 20톤을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빵 만드는 회사에 주면 안 되나?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빵 만드는 회사에 국가가 아무렇게나 줄 수 없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거를 저 톤에다가 저렇게 생산량에다가 맞출 게 아니라 좀 생산, 소비, 뭐 수출 이런 식으로 그 다각적인 면에서 음음. 정책을 펴야 할 것 같다. 음. 그런 의견입니다. 그 커피님하고 저보다는 더 깊은, 더 성찰이 좀 보이는, 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쟁력 자체를 갖춰야 된다. 어떤 그 먹는 식감, 그 텍스처의 어떤 그 질감을 뭐 개선시킬 만한 뭐 그런 우리 한국 밀은 뭐 독특한 맛이 난다라거나 뭐 개성이 있다라거나 그렇게 품종이 개량이 되거나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수치를 위해 달려나가야지, 수치를 먼저 앞에다 놓고 그 경쟁력 갖추지 못하는 그 구조를 바라보지 않는 건 잘못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참 공감이 되고요. 저는 근데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밀을 생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형적 구조라든가 환경 뭐 이런 것도 엄연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 수치만 때려 이렇게 달성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목표들,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을 가지는 건가? 이렇게 나가는 세금이 과연 옳게 쓰이는 건지는 의문이 든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봄님의 말씀을 듣고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고시카리 사건 아시나요? 그 일본의 고시카리, 그러니까 품종인데 일본의 쌀 품종인데 돈을 주고 그걸 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소비자로서 고시카리 쌀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은 굉장히 나라에 해를 끼치는 건강하지 못한 예 비도덕적인 국민이 되는 애국자시군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래서 한동안 마트에 고시카리 이렇게 쌀들이 종류별로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고 우리 쌀로 만든 빵을 먹어야 하고 우리 쌀로 만든 무언가를 소비해야 되는 게 먹으면서도 왠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원하지 않은데 이게 맛이 좀 덜한데 그걸 갖다 뿌리칠 수 없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 어디 가셨죠? 네. 의견을 다 들어봤으니까 진행은 이제 오늘 오프닝 쓰신 분이 자꾸 왜 진행 예 진행하시죠. 아 네. 자, 그러면은
쌀 이야기는 쌀. 쌀쌀하게 예. 저런. 그러니까 저기 제목이 네. "자급률을 높인다는 공허한 메아리." 저 공허한 메아리가 정말 음. 공감했습니다. 정확히 그 퍼센테이지만 제목은 보고 공허했는데 봄님의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아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공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봄님의 기사 읽겠습니다. 네. 읽어 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소식은 아마도 다들 영화관이나 편의점이나 뭐 식당에서 한 번쯤 써 보셨을 기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4월 25일자 송혜진 기자의 글입니다. "이 정도면 고문기계, 키오스크, 제발 좀 에스프레소." 젊은 세대도 그 앞에선 종종 당황. 고령층 디지털 문해력 타령 그만. 기술은 인간 존엄 되찾는 데 쓰여야. 이젠 제발 좀 쉽게 만듭시다. 지난주 점심 무렵 서울 광화문의 한 패스트푸드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70대 어르신 한 분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불쑥 신용카드 한 장을 들이밀었다. 노인네가 되니 커피 한 잔도 못 시키겠네. 무슨 소리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가 난처한 표정으로 가리킨 것은 역시나 키오스크 기계. 일부 어르신들에겐 마치 장벽처럼 느껴진다는 바로 그 기계다. 뭘 드시고 싶으셨어요?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말씀이죠? 그가 내미는 신용카드를 대신 받아들고 기계에 꽂았다. 커피 메뉴를 찾으려고 하는데 나 역시 당황하고 말았다. 생각보다 커피 메뉴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아려 디저트 메뉴를 찾았고 커피, 아메리카노 버튼을 겨우 발견했다. 뒷사람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황급히 주문하려는데 이번엔 어쩐지 결제가 잘 눌러지지 않았다. 뒤통수에 땀이 다 났다. 주문 후 신용카드를 어르신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저도 어려운데요. 한동안 소셜미디어를 달군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누군가 키오스크로 주문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먹을 날려 기계를 부순 사진이다. 모니터가 무참하게 박살난 사진엔 수백 개의 댓글이 붙었다. 니 맘, 내 맘. 10대인 나도 열받는데 60대 이상은 오죽하겠어. 모래알처럼 많은 댓글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향하고 있었다. 저 조잡한 키오스크를 잘 다루지 못한 건 내 잘못도 어르신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용자 환경, 경험이라는 어려운 표현까지 갈 것도 없겠다. 버튼 하나 찾기 힘들게 만든 제조사의 1차 책임이 있고 이런 문제적 기계가 보안 없이 급속히 보급될 때까지 팔짱 끼고 내버려둔 업계와 정부의 2차, 3차 책임이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대개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문제 정도로만 치부한다. 글자 다 읽을 줄 알고 손가락 10개 멀쩡한 나 같은 사람도 종종 쓰기 어렵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말이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외식업체 중 키오스크를 쓰는 경우는 6.1% 정도지만 서울로 좁혀보면 사용률은 8.5%로 뛰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5.6%,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업종은 21%나 됐다. 큰 가게일수록 키오스크가 있을 확률은 더 높다. 매출 5억 원이 넘는 가게에 키오스크를 들여놓은 경우는 12.9%였다. 돈 많이 버는 가게일수록 이런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집단은 고객에서 점점 더 배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최근엔 미용실, 주유소, 빨래방까지 키오스크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누구 집 엄마가 미용실 키오스크에 디자이너 이름과 상담 시간까지 입력하라고 뜨는 통에 나와버렸다는 사연은 이미 비일비재하다. 어린이, 휠체어 탄 장애인, 시력 나쁜 이들에게도 키오스크는 종종 고문기계나 다름없다. 치솟는 인건비, 심각한 인력난에 대한 대응책이 키오스크였다면 이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개발이 시급한 때다. 은행 ATM 기계의 진화 과정도 참고했으면 한다.
돈 못 뽑겠다고 헤매는 어르신 요즘 별로 못 봤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은행 ATM 기계들이 글씨를 키우고 음성 정보를 다듬은 덕이다. 작은 기술이 때론 인간의 존엄을 되찾아 줄 수 있다. 이 와중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령층 고객에게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시키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 다시 속이 터진다. 저기요, 어르신들 디지털 공부 시킨다고 괴롭히지 말고 그쪽 매장 기계부터 쓰기 쉽게 바꾸시라고요. 까지입니다. 사실 그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키오스크가 키오스크 주문이 편리할 때도 많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입장이라거나 그러면 글씨를 보고 천천히 주문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만나서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크가 뭐 옵션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편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부분의 키오스크들이 쓸 때 편리함보다는 새로운 이게 UI 사용자 환경이 각 주문마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쓰고 나면 금방 익히긴 한데 그거를 너무 많은 매장들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보니 이게 직관적으로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키오스크로 1차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 그거 자체가 이미 직관적이다. 사용하기가 왜 힘들지?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 쓴 세대로 스마트폰 쓰기가 되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처럼 키오스크 주문도 그렇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전 사실 극장에서 그 표랑 팝콘이랑 콜라랑 그런 거 주문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 지우고 다시 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내가 모르는 어떤 커피 메뉴들이 한 5개 정도만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싶은데 커피 메뉴가 뭐 한 20개 나온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식당이라면 이게 어떤 뭐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성향이고 추천받을 수도 있고 선택지가 좁혀질 수 있는데 그래서 키오스크에 그게 뭐 음식, 음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나의 취향을 바로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페이지 넘어갔다가 되돌아갔다가 그것도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어르신들도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키오스크 쓰는 교육을 늘리겠다는 게 되게 많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교육, 뭐 동사무소나 문화센터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그걸 하나하나 배우기 좀 지금에 와서 하려니 좀 힘들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가 아마 노인이 될 때쯤이면 식당이나 어디나 가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주문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음. 그거에 대한 좀 인간적인 아쉬움 같은 것들도 같이 담겨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그 AI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그 없어지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였던 것 같아요. 뭐 요리사, 바리스타. 왜냐면은 그런 프랜차이즈에서는 고대로 만들면은 되기 때문에. 그 저 또한 굉장히 처음에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어 그 부셔 버렸다는 그 장면이 이해가 됐고요. 유난히 어려운 키오스크가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좀 단순하고 쉬우면서도 명료하게 계산할 수 있었던 키오스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치와 당혹스러움 사이의 어느 경계에서 뒷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답답한 대답 없는 그 기계 사이죠.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MZ 세대에도 이렇게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참 서성이고 저 또한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이렇게 친구와 같이 나란히 뭐 "이거잖아. 저거잖아." 막 이야기하면서 어려워했던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명의 단계를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모르고 지나가고 그리고 좀 더디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키오스크 하나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 또한 계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기계마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친절한 기계가 어디 건지 서로 좀 공유를 하고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맞는 좀 잘 만들어진 읽기 쉬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예인지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해피케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기술이 빨리 가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의 그 성찰의 깊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문해력이 없다라는 뭐 어떤 말은 사실상 이게 주객이 전도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고도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나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실수로 버튼 하나 눌렀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주문한 모든 내용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그만한 시간의 어떤 투자 그리고 사람을 향하는 투자가 있으면 사실상 기계는 되게 말끔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의 감성이 있고 아이폰의 감성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말들이 흔히 있어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아이폰만 쓰게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저도 물론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을 씁니다. 왜냐하면 폐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편집할 때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꽤나 많이 하는데 자료들을 쉽게 막 이렇게 변환하지 않아도 되고 폐쇄적이지 않아서 제가 안드로이드를 쓸 뿐이지만 사실상 그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저는 아이폰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동작들로 인해서 자신의 기능들을 어떻게 녹여 넣으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발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아이폰도 이제 팀 쿡이 이렇게 경영진이 바뀌면서 좀 변질돼 가고 있긴 한데 스티브 잡스 시절의 아이폰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좀 향하는 어떤 그 성찰? 예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결국 이 말은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키오스크 이렇게 주문하다가 이게 결제 버튼 잘못 눌러서 뒤로 가기가 됐는데 뒤로 한 단계 뒤로 간 게 아니라 처음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가 한 단계 그냥 챕터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전역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디자인된 키오스크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만들 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 보고 나서 그 유저들의 어떤 사용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서비스나 이런 재화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실수에 대한 버그 리포트를 하죠. 그래서 수정해 나가고 좀 더 좀 깔끔하게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김없이 그 시간만큼 충분히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키오스크에 대한 부정적 기사이긴 한데 사실상 키오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성향이 사람들 만나서 주문하는 건 좀 어렵고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거 좀 싫어하시고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접점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봄님처럼 똑같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종업원한테 막 이렇게 불러 가지고 뭐 음식 시키는 것도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키오스크의 발달은 그런 사람에게는 대단히도 유익한 어떤 발명일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니까 저는 저는 키오스크가. 네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다 했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예. 하셔도 돼요. 그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는 게 불편하다. 그게 어느 지점이 불편한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돈을 내고 뭐를 주문하는 입장이고 주문을 받는 사람에게 "이거, 이거, 이거 주문할게요." 하는 게 왜 불편할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처럼 똑같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I의 성향이신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냥 택시를 타서 아무 말 없이 집에 가고 싶은데 말을 건다. 기사분들이 말을 건다. 그러면 나는 알게 모르게 감정 에너지를 쓴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또 서비스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정 소비인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 느껴지는 지점이 어떤, 네, 그러니까 그 소비감이 감정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라는 게 그 감정 네. 소비라는 게 키오스크는 감정 소비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감정 소비를 강요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키오스크랑 별개로 사람에게 주문하는 게 어렵고 택시 기사가 말을 걸며 "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조용히 갈게요."라고 말하는 게 저 사람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저 사람의 네. 그쵸, 의의를 그쵸. 네. 내가 거절하는 걸까 봐 네네. 너무 자기에 대한 표현이 억압받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의 일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걸 불편해하게 되고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감내하면서 사람에게 주문해야 돼? 그냥 기계한테 하고 말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사람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어질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국은 세상 모든 만사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데 사람이 자꾸만 대화도 챗GPT랑 해. 주문도 키오스크랑 해. 네, 절망적인데요. 예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본인의 이거 말을 너무 깊숙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저도 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답한데. 우리가 이게 편리하다고 해서 계속 키오스크로 할 거면 챗GPT 할 거면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게 점점 그것도 경험이라 내가 "아." 했는데 저 사람이 "아."라고 안 들었을 때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고 갈등 해결 어떻게 할 건지를 점점 더 모르게 될 거란 말이죠. 요즘 애들 유튜브만 보면서 막 하하호호 웃기만 하는데 그래서 학부 문제도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물론 편리한 그 사용자 환경을 가진 키오스크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 네네. 키오스크가 대체하는 사람의 역할이랄까? 사람의 온기를 음. 대체할 어떤 새로운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분명히 소외 계층이 또 생길 것이다. 음. 그런 걱정이 여유가 좀 되죠 사라진 지금. 것 같아요. 그 여유? 틀려도 된다는, 실수해도 된다는, 좀 기다렸어도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아 여유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는, 예, 앞사람이 좀 시간이 걸리고 버벅거리는 것에 있어서 답답해하고, 음. 그리고 나 또한 '아 나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아 내 뒤에 있는 사람들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더 긴장하게 되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음. 그게 뭐라고 키오스크 선택을 잘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원터치로 한 번 끝내고 싶은 예. 착착착. 한 번에 짝짝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 나는 기계에도 익숙한 사람이야. 나는 좀 멋지지.'라고서 그게 뭐라고. 멋지지.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은, 어느 이 식당은 키오스크가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구나. 또 어느 곳은 '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아까 그 뭐 해피케님 말씀하신 뒤로 가기 버튼 한 번 눌렀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아예 빠져나와 버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 허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여유. 그 봄님이 말하신 게 저도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은 물론 좋죠. 인간을 편리하게 하죠.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실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보죠. 아까 전에 인터랙션 뭐 그 얘기하셨는데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그 접점이 사라질 때 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우린 무언가를 상실해요, 반드시. 그거를 기술의 발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인간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대두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음. 네, 그게 밸런스를 갖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이런 음성 플랫폼일까? 글쎄요. 음성 플랫폼도 제가 볼 때 여기는 해악이 많아 가지고 저도 예 좋은 것만 있진 괜찮았으니까. 않아서 예 음성 사실. 플랫폼은 코로나의 산물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이게 만약에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 문제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커지거나 다양해지진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여실히 그 코로나가 접어들면서 여기도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저는 이 없었다면. 메타 세계라는 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칼이라고 봐요, 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망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이 정확하게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좋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고렇게 쓰면 상당히 좋은 칼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지방이라든가 그 SNS에 매몰되는 외로움들이라든가 뭐 고런 걸 얘기하면 그건 해악이라고 보는데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 기술은 거기에 지금 메타가 지금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인프랜드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그러니까 가상 현실을 꿈꾸는 듯한 어떤 그런 현실감 아직 주지 못하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만약에 그 경계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우리는 그 세계에 매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요. 시궁창인데 맨날 출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내가 이 메타 세계에서 뭘 쓰거나 뭐 이렇게 보지 않거나 뭐 이렇게 장치를 뭐 이렇게 몸에 당장 달거나 뭐 이러지 필요 없이 그냥 눈만 감으면 다른 세계에 접속할 수 있고 그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계에 도달한다라고 보면 우리는 현실보다는 가상을 선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음. 근데 엄연히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칼로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발전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또 대두가 되겠죠. 현실을 기피하고 그 매몰되는 거. 근데 그런 매몰의 어떤 형태를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게임 중독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이 소셜 중독. 예. 사실 이 중독이라고 붙이는 이 단어가 너무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의 인간의 패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경계마저 사라졌다?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오스크의 어떤 등장도 사실상 인간의 접점을 없애는 일이잖아요. 편리성에 그렇죠. 기대서. 편리성에 기대서 인간의 접점을 없애는 건데 이 접점을 없앰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상실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딱히. 근데 저는 그게 인간성의 결여일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다, 사람답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도덕이나 윤리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봐야 측은지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봐야 그런 감정들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내가 너니까 약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 메타버스든 음성 플랫폼이든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그 현실의 귀차니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는 이걸 선택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루 그거는 종 이제 그러니까 좋게 칼 쓰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예. 하루 종일 내가 여기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했어.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어
그러니까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이제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정도가 뭐 기준을 잡고서 이 뭐 하루에 8 시간 이상 하면은 중독입니다. 그런 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지만 어 분명히 우리는 '아 저 사람 여기 뭐 중독된 사람 같아.'라고서 머리를 팍 치고 가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여기 저희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어떠한 기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한다 안 한다 거기에 너무 심도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 과정이 얼마만큼 내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는 스스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주관이죠, 주관. 예, 주관을 가져야 주관이죠. 된다. 예. 주체가 돼야 그쵸, 된다는 그쵸. 진짜 얘기니까요. 어려워. 네, 도구로서 대하는 건 그 술을 저는 마실 건강하다고 때 생각하거든요. 예. 스스로 피름이 끊겼다 취했다 몰라요. 스스로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문제가 되는 아 이것도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스스로 알면 세상만사 아 문제겠지. 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2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엉덩이를 아 띄시고 띠롱띠롱. 다 같이 세 체조를 한번 하시죠. 그런 자 우선 볼일 보러 가셨다가 다시 해쳐모여 물도 하겠습니다. 좀 이러면서. 마시고 네. 예전에 방송할 때 그런 걸 했었거든요 진짜로. 벌써 2 시간이 됐네요. 일단 일어나서 다리도 좀 주무르고 어깨도 좀 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말을 했는데 말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음. 예. 좀 반성하게 된 것 같아요. 키오스크를 못하는 나도 문제지만 너무 따라가고 편리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저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키오스크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인식으로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도 더 깔끔해질 거고 맞아요. 예. 딱 정형화되는 어떤 기술로서 편안함을 제공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기술이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람을 없애기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형태로만 맞아. 발전이 되니 예. 인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뛰어넘긴 넘을 건데 지금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기술의 투자의 발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형태의 키오스크가 먼저 선행됐으면 이런 기사는 아마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약간 주객이 전도된 예. 순서를 잘 봤어야 된다. 그쵸. 모든 걸 그러니까 뭘 음. 앞에다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술도 사람을 먼저 보는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은 역시 드러날 때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이.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인간을 향해 있는가. 예 고런 거를 고려하고 만드는 것처럼 정책도 그렇고 발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을 안 하니까 52 시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일 더 해라."는 말을 하는 정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일 더 해 그럼. 62 시간에 이런 52 시간도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일 더 하라고." 요렇게 말하는. 그럼 이거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저희는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저희 셋 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면 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한 그러니까 이 키오스크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야 너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니?" 이 기술한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아질 거예요. 기술은 그쵸. 왜냐면 이제 경쟁을 할 거거든요, 키오스크 회사끼리. 더 편한, 음. 직관적인 그런 경쟁을 통해서 훨씬 더 말끔해지고 좋아지는 키오스크를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챗GPT가 적용돼 가지고 말 인식률을 높여 가지고 "야 나 아메리카노 나중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나 투샷." 이러면 이 키오스크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시럽 예. 70% 만 막 그렇게. 네. 치치고 얼음 한 15 개만 넣어. 16개 안 돼? 뭐 이렇게 그렇게 해 주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사용해 보셨던 키오스크 중에서 가장 좀 편리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저는 그 KFC? KFC. KFC 괜찮더라고요, 키오스크. 예. 그 사이드 봄님은 메뉴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도 예. 않대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뒤로 가게 했는데 처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전 스텝으로 가고
음. 그 사라지지 결제 않고. 예 결제 같은 경우도 잘 분류가 돼 있어서 저는 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음. 봄님은요? 전 주로 식당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음. 제일 그 키오스크의 편리함을 느꼈던 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주도에 예멘 분이 만드신 네네. 가게인데 요리 아 그 이름도 집 가 모르고 맛있는데. 네네. 사실 거기는 종업원이 없고 키오스크만 맞아요. 있는데 예. 장소도 협소한데. 예. 네. 그 키오스크에 요리 사진이 딱 그려져 있고 되게 음.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주로 그냥 사진을 보고 맛을 고르는 거죠. 그냥. 근데 음. 메뉴도 몇 개가 없고 그냥 딱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닭 요리, 무슨 요리 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음음. 보자마자 '아 우리가 이거 뭐 샐러드, 닭 요리 뭐 중에서 몇 개를 시킬 건지 그중에서 뭐 옵션 선택할 건지를 금방 주문할 수 있었거든요. 음. 거기 제일 편리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30일 아이스크림집이요. 아. 거기 키오스크 있습니까? 네. 저희 동네는 있었거든요. 근데 음. 그럼에도 거기서 저희는 이제 고르고 있었는데 그 직원분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음. 바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 지점을 그 매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그런 정도의 그 정도의 편리함을 좀 제공해 주면은 '참 좋겠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좀 대접받는 기분? 왜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맛도 있어야겠지만 어딜 갔을 때 친절하면은 오래 기억 남잖아요. 그래서 30일 거기가 좀 굉장히 사용이 편리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이제 편리가 아니라 사람이 나와서 좋으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편리하기도 했어요. 아 아 사람 나면 편리했는데 테이블에 예 줄도 안 '사람까지 하고 예 네. 나왔다.' 아 예. 네. 아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입니까? 그죠, 그죠. '어머 어 키오스크가 생겼네?' 그랬는데 음. 보니까는 그러니까 가장 좀 실수하기가 쉬운 게 포인트잖아요. 포인트가 적립이 언제 되느냐. 그거 문제가 좀 큰 것 같거든요. 뒤로 가기가 확 돼 버리든가 뭐 음. 사라지든가 아니면 시간 초과. 그리고 좀 가장 사용이 이렇게 나빴던 데가 저는 버거킹. 네. 그럴 수 있죠. 예. 버거킹 되게 힘들었거든요. 외국계라 그런가. 저는 최근에 정말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크게 배운 게 있어요. 음. 그러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게 과연 기계는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가를 묻고 싶은데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궁금하네요. SK텔레콤 음. 요금제도 좀 알아볼 겸 딴 것도 좀 갈아타 볼 겸 어떤 요금제가 있나 그걸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담원 연결을 했죠. 저는 이제 번호 누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뭐 요즘 보면 보이는 ASAR 뭐 그 있잖아요. ARS 뭐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 싫어서 그냥 무조건 상담원 연결하거든요. 연결을 했더니 제가 말을 좀 이쁘게 했어요 그날. 예. 뭐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쁘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게 하겠어요. 서비스업 저도 조사를 해 봐서 웬만하면은 좀 매너 있는 태도를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너 있게 제가 물어보고 마지막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 그 제가 해준 말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았다는 그런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뉴얼대로 한 거긴 한데 그 매뉴얼 안에서 자기의 감정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진심이. 예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고객님의 그런 뭐 이렇게 친절한 말씀 말투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답장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역시 말은 따뜻하게 하는 게 좋구나.' 그러니까 이런 또 기분 좋은 답장도 받네. 그렇지. 역시 말은 이뻐야 하는 거야. 말에도 온도가 있는 게 맞아. 뭐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만약에 ARS 기계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기계가 저에게 그런 답장을 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접점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보거든요. 키오스크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키오스크를 그 말 안 들어 가지고 조 때렸다고 해 가지고 키오스크 아프다고 "아 아파요."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똑바로 걸 보면 할게요." 예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걸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에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래도 인간을 좀 바라보는 어떤 연구도 같이 선행돼야 되는 거야. 그게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선행. 아까 전에 말했던 인간이 앞에 더는 앞에 서는 그런 선행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날 참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받아 봤어요. 음. 제가 누군가의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전화할 땐 짜증 내려고 전화가 하는 것처럼 만약에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짜증이 나 있거든요.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전화를 한 거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친절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써 그런 답장을 받았다라는 게 저는 참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저의 어떤 언행에서도 좀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발전이 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계를 대할 때 우리가 과연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소통의 기쁨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생기는 안도감? 그런 것들이 사실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들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잘 살았구나. 내가 오늘도 기분 좋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를 했고 그리고 한마디를 들어서 '나는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자 오늘도 네. 저 진행하시죠. 베 네 베스트 한 줄 뽑을까요? 저는 저 기사에 나왔던 공허한 메아리. 예. 음. 거기서 느껴지는 헛헛함? 예. 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봄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본질은 그게 아닌데 숫자에만 급급해서 자세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거를 그 한 줄이 다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허한 메아리. 음. 예. 그래서 그 한 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음. 봄님은요? 전 아까 그 주치 기사에서 거기는 "국가는 왜 주치자 보호해야 하는가?"였는데 거기 다는 아니고 "국가는 왜 해야 하는가?"를 음. 꼽아 보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해비캐님 말씀하셨던 '인간을 바라보는 연구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뭔가 그렇군요. 해야 하는데 그게 해야 잘 안 하는데 돼 왜 안 가지고. 함? 막 그러니까. 좀 해라. 선행돼야 어. 된다. 예. 그게 그쵸. 사실 저희 오늘 가져왔던 기사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함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마무리 커피님 네 멋진 클로징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시죠. 5월 첫 주는 사람들의 많은 이동과 모임들이 있죠. 명절이 아니어도 명절과 같은 어 명절이 아님에도 1년 중 가장 많은 이렇게 모임들이 잡히는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특히 가족들끼리. 명절과 같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나와 나의 가족만 볼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변의 일들과 상황들까지 함께 바라보며 본인만의 시선으로 선택과 판단 아래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일 세상을 보는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 주신 분들 아이디 한번 쫙 불러 주시죠, 우리 커피님. 네. UI 모임. 행복 행복한 고영희 씨, 네. 허니여름 님, 방귀 드는 남자님, 늘님, 당진 메타버스님. 그리고 잠깐만. 무아, 유아. 오케이. 그리고 저의 본 캐릭터가 메타 백화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함께 했는데, 이 브랜드에서 함께 했는데 저 굉장히 편리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왔어야 되는데. 네. 그 데스크에서 진짜 하는 느낌도 좋았고요. 아까 전에 그 클로징 하실 때 더불어 하시길래 더불어민주당 약간 정치색이 드러나는 아 그러지 네 마세요. 아니죠? 예. 더불어 아닙니다. 네. 하시길래 네 더불어민주당 좋으시네요.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그 말을 저는 좀 좋아해 가지고, 음.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예. 네. 아무튼 더불 그런가? 네. 더불어? 더불어 네 너무 좋은 더불어. 말씀이시 네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러 두 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습니다. 네 한 분은 지금 정신이 어디론가 가 계시고 한 분은 또 이렇게 많이 아프신데 빨리 회복하셔 가지고 다음 시간 예고 좀 해 주시죠. 예. 다음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을 미리 정해야겠죠? 네. 이게 제가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범인이 항상 저여 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네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그 시간은 뭐 그 공지하겠고요. 항상 네. 이렇게 옆에서 저 매니저처럼 저 도와주는 허니 어른님한테도 고맙다는 마음 네 감사합니다, 여름님.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진행하신다고. 우리 예 그 봄님도 몸이 아프신데 이렇게 와서 참가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고 '들을 만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또 한번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댓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 예, 댓글 참여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 기사를 읽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채팅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읽고 예 말하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